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어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사건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사건에 대한 대부분 파기환송 판결일 겁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조차 완전히 묻혔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얼마나 끈질게 없었으면 인터넷 뉴스에는 국회를 떠나는 문 대통령에게 방청객으로 온 시민이 신발을 던진 뉴스가 최대 화제가 됐겠습니까?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연설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권력의 여유가 넘쳤습니다. 신발을 던지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최대 모욕이죠. 과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발이 날아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을 두고 어떤 언론은 테러라고 표현했더군요. 테러. 과연 그게 테러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쏠려 있었습니다. 사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했을 때 대법원이 그를 구제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죠. 게다가 이낙연의 경쟁자로 그를 살려두어야만 문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법원은 이미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쩌면 김명수 대법원은 최악의 대법원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이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미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전원합의체 회부를 의아해하면서도 파기환송을 할 만한 법리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법조계에서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니 역시 대법원은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까요? 지난번 박근혜 뇌물사건 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윤석열 특검의 주장을 판례로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기소범죄 3건 중에 쟁점은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었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겁니다. 이재명이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강제 진단 절차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던 거죠.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대5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 재판을 회피에 빠졌습니다. 회피할 수밖에 없었죠. 다수 의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2심은 선고인의 공정한 판단을 거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죠. 대법원에서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의 소수 의견은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감히 대법원 판결,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무슨 표현의 자유니 공정성이니 하는 거대 단원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제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해야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이 판결은 엉터리입니다. 법대 저학년 때 배우는 행위론의 가장 기초는 무엇을 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거죠. 행위는 자기와 부자기가 있습니다. 부자기도 범죄를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예컨대 영아에게 젖을 물리지 않아 굶어 죽게 하면 영아 살해가 됩니다. 부자기, 이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한 질문은 답변을 교묘히 비틀거나 적당히 말을 돌리고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죠.
특히 이재명에게 이 사건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기에 TV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공격할 소지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터였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파기환송 결정이 나자 엄지를 척 세우는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아마 어제 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다시 헌법을 생각합니다. 세계의 문명국에는 전문을 가진 헌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헌법 전문에 기회균등을 정한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 구절은 유진호 박사가 초안을 잡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은 자유주의의 대원칙이죠. 그리고 자유주의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유주의의 두 심장을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때 평등의 핵심이죠. 평등의 핵심을 기회균등이 아니라 결과적 평등에 치우치면 바로 좌파입니다. 제가 앞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커지면 규제가 늘고 자유는 위축됩니다. 특히 포퓰리즘 정부에서는 권력의 정당성을 다수 빈자에 기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는 가진 자에게 집중됩니다. 결과적 평등으로 저울추가 움직여야 다수 빈자의 지지를 받으리 말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기회를 잃는 나라, 모두가 빈자가 되는 나라가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후안 페론이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도 그리스와 스페인은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G7 국가도 지금 큰 정부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 방송 시즌2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이제 보수정당이라는 통합당마저 포퓰리즘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는 발언을 한 것이나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기본소득제를 거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믿을 정치 세력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니 이 정부의 엄청난 부동산 증세에도 별 비판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껏 나온 비판은 다주택자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내로남불을 꾸짖는 정도입니다. 도대체 자유주의 국가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종부세라는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재산세율이 아주 높다고 하지만 거래세와 재산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과세 표준인 주택가격은 선진국과 달리 소유자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세금 다 내고 근금 전략에서 마련한 집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표를 올리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 결국 정직하고 건면한 사람이 벌을 받는 셈이 되죠. 지금 은퇴 노인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안은 집값을 내리는 유효한 수단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미 앞의 방송에서 서울의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신문 헤드라인이 그 점을 짚었더군요. 노무현 정부 때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를 했는데 이 정부는 문 대통령부터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해왔죠. 그런데 그 방법이 공시지가를 먼저 대폭 인상한 뒤에 종부세를 때려서 부자의 재산을 재분배하는 세금 정책이니까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22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다 망했는데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고 의기양양해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이 권력은 국민과 전쟁을 치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다수 빈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손을 들어줄 것이다. 자신들이 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헌절인 오늘 다시 생각합니다. 권력은 절대 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권력은 분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제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제도, 말하자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통치 구조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제도죠. 이 국민주권제와 함께 권력 분립 그리고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권력 분립은 전제와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죠. 민주주의가 시작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우리가 인권선언이라고 부르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26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선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권력 분립은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권력 분립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의회의 누가? 사법부의 누가? 이 나라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언론인이 권력 분립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은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서 의회를 독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부를 견제할 의회는 다수 여당을 통해서 권력과 행동 통일을 해왔죠. 이제 그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집권 여당과 통치 권력은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행정부를 견제할 의회는 통법부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권력과 의회의 유착이 벌어진 것이죠. 절대 다수는 절대 유착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견제 기능, 심사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의회는 의회가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의 대표 기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설계자가 기도한 권력 분립은 사라지고 대신 권력의 집중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행정부 관료들조차 통치자의 인사권에 맹종하고 여당 의원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 권력에 굴신하니 여기서 민주주의를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때문이 아니라 굴신의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의 집중이 국가를 위해 선한 작용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권력 분립, 권력의 분산을 왜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선하고 현명한 통치자라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치 행위는 결코 모두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처럼 대통령과 의회가 유착을 한다면 그 의회가 만드는 법률은 자칫 권력자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칫이 아니죠. 권력자의 무기죠. 게다가 사법부마저 장악되어 사법 통제 기능이 멈췄다면 권력의 질주를 막을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는 위험한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 경우 군주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